초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보 유출이 몇 개월간 시도됐다가 결국은 유출된 이후에도 쿠팡이 한참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는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보 유출을 회사가 인지하기 직전 임원들의 수십억 원대 주식 매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악재를 알고 팔았느냐 이 부분은 물론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시점이 참 공교롭긴 합니다. 네, 쿠팡 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기 전에 팔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국에 처음 신고한 게 지난달 18일인데요. 그보다 앞선 지난달 10일 거라바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가 쿠팡 INC 7만 5천여 주, 우리 돈 32억 원어치를 팔았고 지난달 17일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이 11억 원어치를 처분했습니다. 시점이 워낙 미묘하다 보니 전현직 임원의 내부자 거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회를 통해 공개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는 시점보다 약 2주 앞선 지난달 6일 자사 계정 정보에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정치권과 소비자들 모두 후폭풍이 계속 커지는 분위기인데 쿠팡 측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지난해 지분 5천억 원가량을 현금화해 미국에만 자선기금을 증여하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 사업 무대인 한국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선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 각각 2천에서 3천여 명씩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카드사들과 인터파크, 모두투어 등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들에서 결정됐던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선이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항목 등을 빠짐없이 재통지, 공지하고 비판이 있었던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주요 이커머스 G마켓에서는 무단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60여 명으로 쿠팡보다 훨씬 적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데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우선 무단 결제 피해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했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은 지난달 29일 무단 결제 사고를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는데요. 외부 공격자가 무단으로 일부 계정에 로그인해 등록된 간편 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통해 사전 등록돼 있던 카드로 기프트 상품권 등을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2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G마켓은 관련 문의가 늘자 어제 반나절 만에 자체 보안 단계를 상향 조정했고 조치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쩌다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보 유출의 경위도 파악됐습니까? 네, 우선 G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해킹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외부에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G마켓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차단과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했다며 추가 보안 강화 작업을 지속해 고객 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G마켓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에 따라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G마켓의 추정대로 해킹 사고가 아니라면 무단 결제에 사용된 비밀번호 등의 유출 경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커지자 어제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는데요. 보안 결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커머스와 간편 결제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쿠팡의 유출 사태 속에서 다시 주목받은 게 해외 직구 때 필수로 사용하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시 주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민번호 같은 정보인데 쿠팡 해킹과 별개로 이 번호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통관 부호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개인 통관 고유 부호란 해외 직구 시 주민번호 대신 쓰이는 통관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발급량도 급증했는데 이러다 보니 해외 직구 쪽의 주민번호로도 일컬어집니다.
관세청이 통관보호를 발급하는데 개인정보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 제재하는 식으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통관보호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통관보호는 암호화, 수집 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는 고유 식별정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고유 식별정보는 모두 4가지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통관보호는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취급된다라면서 이름과 주소 등이 함께 유출된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통관부호가 유출됐다면 소비자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유출된 통관보호 등을 이용해 마약 밀수품 등을 불법 통관하거나 허위거래 피해가 과거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통관보호 도용 신고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는데 1년 사이 4만 건가량 증가한 겁니다. 만약 통관보호의 도용과 유출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재발급은 1년에 5번까지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는 한 번 받은 통관보호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자정 직전 국회가 바빴습니다. 여야의 전격 합의 이후 법정 시한을 불과 20여 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내년 예산 일단 얼마로 통과됐습니까? 네, 내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8.1% 많은 728조 원으로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며 통과됐습니다.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637억 원 증액해 반영됐습니다. 적용 지역이 7곳에서 10곳으로 늘면서인데요. 공모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 1,500억 원과 민관이 함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 원도 반영됐습니다. 해피소득마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과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지원 등에는 각각 975억 원, 61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수당은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는데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민생 부담을 더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풀립니까? 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4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매 보조금 300만 원은 유지되는 가운데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합니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 5천 원, 일반인은 월 6만 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청년과 노인, 다자녀 가구는 월 9만 원, 일반인은 월 10만 원입니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예산안과 연동돼 있는 여러 부수 법안들도 한밤중에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투자자 관심이 크게 쏠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도 포함됐는데 세금 변화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면 우선 주식 배당 수익을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고 최고 세율은 30%로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간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과표 구간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분화해 최상단 5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었고요. 최고 세율은 35%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연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인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됐고요. 적용 시점은 정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배당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는 얼마나 오릅니까? 네,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 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겁니다. 이에 더해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올라가는데요. 금융보험사가 1조 원이 넘는 연간 수익을 올리면 그 초과분에 대해 기존보다 2배 오른 1%의 교육세를 걷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가결된 겁니다. 수익 1조 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의 세율이 유지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코스피 5천을 위한 추가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분식회계 같은 회계 부정을 고발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의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특히나 회계 부정 쪽은 포상금이 7배나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내년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31억 7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7배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기업 회계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식회계 등을 고발하는 내부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12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44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재정 부담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11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지급이 예정된 포상금 규모가 18억 1,4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포상금은 13억 5,600만 원가량 집행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불공정거래 신고 예산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예산 역시 2억 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 4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이 적기에 지급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정무위에서 10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는 증액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기조에 공감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주가 조작 세력은 패가망신시킬 것이라는 기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발맞춰 불공정 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15분기 만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분기에 역성장하지만 않으면 정부나 하는 OECD의 전망치보다 높은 1.1%의 연간 성장률도 가능해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3분기 성장률이 처음 발표됐던 수치보다 더 좋아졌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나온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던 우리 경제는 올해 2분기 반등에 성공한 뒤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전분기 대비 1.3%는 지난 2021년 4분기에 기록한 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0% 이상 성장하면 올해 연간 1.1%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상승세가 커진 배경이 뭡니까? 네, 내수 회복과 또 수출 호조가 꼽힙니다. 먼저 3분기 민간 소비는 1.3% 늘었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또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3% 성장하면서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6% 늘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역성장을 이어가던 건설 투자도 토목건설 위주로 0.6% 증가하면서 6분기 만에 역성장을 탈피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로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의 내수가 1.2%포인트 기여한 가운데 특히 민간 소비가 0.6%포인트로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면서 피싱과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얼핏 보면 보험사에서 보낸 대출 약정서 같지만 고객센터 번호부터 알림 내용 모두 가짜인 수법인데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림톡을 사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 알림톡을 사칭한 보험계약 대출 안내가 발생했습니다. 사칭 메시지를 보면 교묘하게 대출 약정서 안내라며 상품명, 계약번호, 청약 철회권 안내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험계약 대출 정상 접수를 안내하며 알림톡 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 콜센터 번호 역시 가짜입니다. 사칭된 손보사는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피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정식 알림톡은 보험계약 대출 약정서 교부 안내란 이름으로 발송됩니다. 그간 보험업계는 가장 활발히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왔는데요. 문자 메시지 비용에 비해 저렴한 알림톡이 활성화되면서 스팸까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이런 신종 수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수법인데요. 앞서 온라인 쇼핑몰 지그재그도 공식 카카오 채널을 사칭해 알림톡으로 개인정보와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접수됐다며 고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이 중 80%가 기관 사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톡도 이런 알림톡을 인지해 피싱 행위에 주의하라면서 친구가 아닌 상대방 표시를 띄우고 신고나 차단 문구를 함께 노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 대출 보장 수법으로 현혹한 뒤 현금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며 비즈니스 인증을 받지 않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접근을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군 복무기간에 월급 일부를 모아 전역 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장병 적금이 있죠. 은행마다 연 4에서 8% 적잖은 금리를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 10%까지 주는 은행도 나왔습니다. 은행권의 이른바 군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연 10% 이자를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신한은행은 내달 5일부터 장병준비 내일적금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최고 연 5%로 올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 우대 요건 충족 시 연 3%였던 이유를 연 5%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는데요. 변경 우대금리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까지 더해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대 요건은 자사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기 전까지 유지할 경우 연 1%, 월별 50만 원 이상 입금권이 있을 경우 연 1%,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연 3%의 추가 금리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변경 전과 비교하면 카드 사용, 자동 이체 등 우대 항목이 빠졌고 남은 항목들의 이율이 오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대금리 조건을 좀 잘 챙겨야 10%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입자 수가 많은 만큼 은행들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 내일준비 적금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이미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현역,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전역 시 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때문에 은행들도 혜택 경쟁에 나섰는데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급여 이체 실적 우대율을 0.6%로 올렸고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이용 시 PX 최대 3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오프라인 영업점으로 가입 채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젊은 산모들의 필수 코스가 된 가운데 위생과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내년부터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산후조리원을 A, B, C 등급으로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조리원의 인력과 시설 운영 상황뿐 아니라 고객관리, 감염 예방, 신생아 돌봄 등 6개 영역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지, 시설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데요.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하면 A등급, 일부 보완이 필요하면 B등급, 충족도가 미흡하면 C등급으로 분류하고 내년 4분기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조리원과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이 최근 5년간 모두 1,400여 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부 조치원은 관련 온라인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를 남기면 산모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또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 지난 8월엔 두 아기의 이름표가 뒤바뀌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회가 어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석유화학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업계의 구조조정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641만 톤 규모 NCC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먼저 이번 특별법 통과가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는 어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재편을 추진하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업계에 줬다는 점입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나 기업 결합심사가 간소화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통합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요인이 크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연말까지 재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시한을 못 박으면서 여수, 대산, 울산 모두 다음 주 안으로 윤곽을 내야 하는 사실상 압축 일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 최대 산업단지가 여수인데 여수에서 감축될 나프타 분해 설비, 이른바 NCC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업계가 정부에 제시한 전체 감축 목표는 270만에서 370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단지인 여수는 최소 100만 톤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여천 NCC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3공장을 사실상 연구 중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GS칼텍스와 통합해 노후 1공장을 중단하고 GS칼텍스 역시 합작 형태로 재편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정도만 확정돼도 여수에서만 약 150만 톤 규모의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한편 여천 NCC의 원료 공급 계약이 이번 주 중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면 곧바로 NCC 가동 중단을 포함한 재편안 확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이 날을 회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고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